이번 글은 에세이스트 수상작가 지정숙님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네 번째 파트 누명 3회차 이어집니다. 며칠 전 남편은 빙판길에 경운기를 끌고 고물을 주우러 나갔다 사고를 당할 뻔했다. 나는 겨울 동안은 나가지 말라고 그를 붙잡았다.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면서. 막연하게 봄을 기다려야 하니 속이 터질 것 같다. 이젠 여투어둔 돈마저 다 떨어졌다. 부업거리를 찾아 집을 나섰다. 동네 가게에 들른 나는 귀가 번쩍 뜨일 희소식을 듣게 되었다. 부업거리가 동네에 생겼단다. 기술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군복의 실밥을 제거하는 일이란다. 나는 횡재를 만난 듯 남편에게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가장 자리를 물려받으란다. 이런 억지가 있는가.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업고 걸리고 하청업자 아주머니 집으로 향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환호성을 지르며 난리다. 오랜만에 바깥 구경을 나와 좋은가 보다. 나는 20벌짜리 한 묶음을 달라고 했다. 다가오는 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돈을 벌어야겠기에 너무 무겁지 않겠냐는 아주머니의 말에 그 정도는 끄떡없다는 듯 머리에 얹었다. 이불짐보다 크기는 작지만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 얼마를 걸었을까 급기야 목이 아프더니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엎친데 덮친다고 했던가. 잘 따라오던 딸까지 칭얼대기 시작한다. 엄마 발 시려요. 미끄러. 동생처럼 업어줘. 어린 것을 보니 가슴이 미어진다. 깎아라도 사주는 줄 알고 따라 나섰을 텐데. 그러면 라면 못 먹어. 너를 업으면 엄마가 걸을 수가 없단다. 걷지 못하면 어떻게 집에 가겠니? 집에 가야 라면을 끓일 수 있잖아. 나는 라면을 좋아하는 딸을 욱박질렀다. 딸이라도 잘 걸어줘야 힘이 덜 들 것 같아서. 다행히 딸은 순순히 따라오고 있었다. 이렇게 순한 아이가 또 있으려나. 나는 자꾸만 시야가 흐려진다. 딱하고 또 미안해서. 목이 부러질 것 같다. 허리도 끊어질 듯 아프다. 이를 악물어도 더 이상은 발자국이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만 멈춰서고 말았다. 엄마 추워. 배고파. 딸이 울먹인다. 설상가상으로 눈보라까지 몰아치고 있다. 이를 어쩌면 좋은가. 여기서 멈추면 오도 가도 못하는데. 그냥 군복을 길바닥에 내던지고 말까. 그러면 딸을 안아줄 수 있는데. 아니야, 이건 비싼 군복이라고 했어. 민간인이 입으면 절대 안 되는. 만약 흠집이라도 생기면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잖아. 그래, 젖먹은 힘을 다해서라도 가보자. 설마 길바닥에서 얼어 죽기야 하겠어? 아가, 우리 애기 착하지? 이제 조금만 가면 우리 집이 보인단다. 집이 보이면 너 먼저 뛰어가서 아빠한테 가면 돼. 엄마는 뒤따라 갈 테니까. 알았지? 세상에 칭얼대던 딸이 앞장을 선다. 나는 기적처럼 새 힘이 솟는다.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 독해져야 이 겨울을 살아낼 수 있다고. 어서 가자. 어서 가서 저녁 먹고 돈을 벌자. 일주일도 되지 않아 라면 한 박스를 살 수 있었다. 라면을 받아든 아이들은 펄쩍펄쩍 뛴다. 나는 부자가 된 듯 흐뭇했다. 더욱 일에 박차를 가했다.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고 손목이 아파와도 가위질을 멈추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잠은 언제 자느냐며 놀라워했다. 라면 박스가 쌓이니 욕심이 생긴다. 아이들에게 설빔을 해주고 싶은 것이다. 야속하게도 남편은 이런 내 마음을 모르나 보다. 밖으로만 돌지 말고 못 이기는 채 배달이라도 해주면 일도 수월하고 수입도 좋아지련만. 엄마, 누구 왔나 봐요. 소리가 났어요.
나는 실밥을 도덕도덕 붙인 채 문을 열었다. 하청업자 아줌마였다. 웬일이세요? 집에까지 오시고 추우신데 들어오세요. 군복이 한 벌 빈단다. 나는 무슨 뜻이죠? 라고 묻고 따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방한복이라서 사람들이 탐을 내는데 그걸 입고 돌아다니면 경찰에 잡혀갈 테니 혹 필요하면 말을 하란다. 자기가 공장에서 흠집이 있는 군복 한 벌을 얻어다 줄 의향이 있다면서 말문이 막혔다. 아주머니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여기 밖에는 나올 데가 없다는 말을 남기고 벌떡 일어섰다. 나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려는 아이들을 재빨리 끌어안았다. 아이들이 놀란 듯 나를 바라본다. 인사를 잘해야 착한 사람이라고 했던 어미가 이상하게 보이는가 보다. 삐거덕 삐거덕 문에서 파열음이 들린다. 문이 왜 이래 이가 안 맞나? 그냥 놔두고 가세요. 아무한테나 살가운 문이 아니니까. 나는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려는 듯 퉁명스레 쏘아붙였다. 그녀가 문과 씨름을 하느라 끙끙댄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의심받았던 화가 조금은 가라앉는 게 아닌가. 아무려면 이가 안 맞아서 안 다쳤을까. 마음이 비뚤어져서 그랬겠지. 나는 유유히 사라지는 그녀의 꼭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댔다. 그렇다고 억울함이 가시는 건 아니었다. 아니 억울함보다 서러움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른다. 저녁때가 되었는지 남편의 발소리가 들린다. 절대 비밀로 하자. 어느 남편이 가만히 있겠는가. 남편이 방문을 연다. 나는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내가 왜 이러는가. 당당하게 돈 벌어서 설을 쇠기로 작정을 했던 내가 아닌가. 아무리 도둑의 누명을 썼기로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자존심도 없이 이게 뭔가. 왜 그래 울보 마누라야. 장모님 생각나? 걱정 말라고 했지? 내가 호강시켜준다고. 아 서방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나를 끌어안았다. 가만히 있었으면 될 일을 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당신은 날마다 술에 절어 사니 얼마나 좋아.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은 술 기운이 달아난 듯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다. 나는 머뭇대다 다 털어놓고 말았다. 니는 자존심도 없냐?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게? 바보냐? 멍청이냐? 불그락 푸르락 바뀌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무서웠다.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래요? 애들 놀라게. 설레발 치지 말아요. 제발 당신이 하라고 고사를 지내도 절대 안 해. 이래봬도 간쓸게 다 있는 여자야. 오장육부 다 가지고 있다고.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고 소리소리 퍼부어대고 싶었지만 참기로 했다. 진정 남편의 저런 모습을 원했던 건 아니었다.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었는데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듣기 싫어 이불을 뒤집어 썼다. 다음날 아주머니는 다시 우리 집에 나타났다. 같은 말을 몇 번 되풀이하고는 다짜고짜 장롱문을 연다. 이불 사이에 끼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다. 엄마가 꿰매준 둔덕 같은 양단 이불이 손바닥만한 방에 널브러지고 첫날 밤 베었던 긴 베개가 나뒹굴어도 나는 그녀를 내버려 두었다. 버선목이라야 뒤집어 보일 것 아닌가. 그녀는 대거리를 하지 않는 내가 오히려 이상한가 보았다. 며칠이 지났을까. 점심을 때우기 위해 라면을 들고 부엌으로 나가려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세대기시우 그 아주머니가 분명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은인을 만난 듯 반갑고 고마웠다. 한참을 뜸들인 후에야 무슨 일로 오셨냐며 고개를 내밀었다. 삐그덕대는 문소리가 조금도 거부가지 않았다. 어머, 아줌마가 어쩐 일이세요? 추운 날씨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나는 아줌마라는 단어에 악센트를 주며 아줌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세댁 미안해서 어째요? 아주머니는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마음에 두지 말란다. 그러셨군요.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찾았으면 됐지. 그깟 일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 평생에 도둑 취급을 한 사람은 아줌마가 처음이에요. 일거리를 집에까지 실어다 주신다고 했던가요?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이젠 그 일 그만하려고요. 김장도 끝나고 심심해서 했던 일인데 애들 등살에 못하겠던걸요. 귀한 아이들한테 먼지 먹이는 것 같아서. 나는 웃는 얼굴로 능청을 떨었다. 뱃속까지 개운했다. 감사해요. 한마디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그만큼 나는 속이 좁고 너그럽지 못했다. 상한 자존심을 찾는 게 그렇게 소중했단 말인지. 다음날 나는 다시 전봇대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80년대엔 전봇대에 부엌 광고물이 붙어 있었으니까.